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어린이집을 갈 때는 가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 아이를 달래고 밥 먹여 보내느라 진땀을 빼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 늦잠 자는 애를 깨우려고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빠뜨리고 간 건 없는지 살피고 난 후에야 한숨을 쉽니다. 전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큰딸과 둘째가 터울이 커 이제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살고 싶었지만 큰딸이 예전에 몹쓸병에 걸려 온 가족이 모두 고생을 한 터라 둘째와는 나이 차이가 좀 나게 됐죠. 요즘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텔레비전을 켜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치료비와 수술 때문에 부모는 오직 아이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뭐든지 해주고 싶고, 아이가 건강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나약한 엄마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더 힘들어질까봐 소리내 울 수도 없습니다. 자식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부모는 걱정이 태산인데, 아이가 희귀병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만약 자기 핏줄인데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불량품 취급하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한때 전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못난 부모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한 그날의 일을 지금 여러분께 용기 내어 고백하려 합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건강염려증이 엄청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검진은 물론 그 나이대가 되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선 미리미리 예방을 하셨죠.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당신들의 몸을 자식이 걱정 안 하게 잘 챙기시니 자식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건강염려증이 도를 지나칠 때가 있어 난감할 때도 있었지만요. 고등학교 때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전 몰래 사온 라면을 끓여서 제 방에서 먹었죠. 밤에 먹는 라면은 진리인 거 아시죠? 게다가 숨어서 먹으니 더 꿀맛이었죠. 저희 집에선 인스턴트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은 이렇게 꼭 숨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지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런데 제 등 뒤에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아이고, 엄마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지? 응? 아니,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가 오이랑 당근 간식으로 잘라놨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왜 이런 혐오식품을 먹는 거야? 엄마, 라면이 무슨 혐오식품이야. 이거 한번 먹는다고 큰일 나? 아니잖아. 내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자연인이래.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 것 같다고. 엄마는 정말 개코 중에 개코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밖에서 분식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냄새에 대해서 엄청 민감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집 밖에서도 인스턴트 음식은 아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에게 채소를 도시락에 넣어 공부하면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매일 채소, 채자만 들어도 토가 나올 정도로 주식은 거의 채소였습니다. 엄마의 채소 사랑은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 한몫을 했습니다. 누가 이걸 먹어서 암을 이겼다더라, 또 이걸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등 매주 좋다는 채소가 나오면 그것만 일주일 내내 요리를 해서 식탁을 차리셨죠.
아버지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편이셨지만 한 번씩 엄마의 알 수 없는 요리를 드실 때면 좀 난감해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된장찌개네. 네, 오늘은 저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요. 먹어봐요. 음, 아니, 이게 무슨 맛이지? 아니, 된장이 왜 이렇게 달어? 딸기 된장이에요. 어때요? 맛있죠? 딸기 된장? 딸기가 비타민의 왕이라잖아요. 그리고 된장엔 유산균이 많고요. 둘의 조합이라면 이거야말로 불로초 저리 가라 할 건강한 음식이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된장에 딸기를 넣는 게 어딨어? 아이고 참, 몸에 다 좋으니 먹어둬요. 다 드셔야 해요. 아셨죠?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차려준 출처 없는 건강 음식을 항상 다 드셨습니다. 만약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신세 한탄을 했기 때문이죠. 아유, 나는 온통 가족 건강 걱정뿐인데 내가 해준 요리는 맛없다고 먹지도 않고,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이러시면서 종종 파업을 하시곤 했죠.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면 저와 아빠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겠다고 하며 엄마를 달랬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식가이기도 하셨고 평소에 떡이나 빵 그리고 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서 당뇨가 걸리셨는데도 식단 조절이 너무 안 돼서 결국 건강이 악화됐고 엄마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만 그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곤 자신은 절대 외할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며 그때부터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엄마 마음을 이해하긴 하지만 가끔 고기도 먹고 라면도 먹고 또 빵도 먹고 해야지 사람이 살지. 제가 초식동물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한 번씩 엄마한테 반항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희연아, 밥 먹자. 전 어릴 때 엄마가 밥 먹자고 하면 살짝 겁부터 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건강 음식을 차리셨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이건 또 뭐야?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지. 정체 모를 음식이 나올 때마다 물으면 엄마는 한결같이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맨날 피를 맑게 하려고 엄마의 엉뚱한 레시피를 먹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건강 음식은 짜잔! 돼지감자. 돼지감자를 식초에 절여봤어. 자, 먹어봐. 이게 뭐야? 생감자잖아. 그리고 식초에는 왜 절였어?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돼지 감자가 그렇게 좋다더라.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생으로 먹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식초는 엄마만의 레시피야. 새콤하니 조금만 두면 피클처럼 맛있게 될 거야. 일단 오늘 이거 5개는 먹고 가. 알겠지? 엄마, 자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지 마.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엄마 요리 솜씨 좀 별로잖아. 그리고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아유, 넌 진짜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 아유, 내 팔자야. 엄마 눈물에 전 또 약해져서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꾸역꾸역 먹어야 했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희연아, 내가 너 가졌을 때 건강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네가 아토피에 걸린 거야. 엄만 그것만 생각하면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아이와 날 위해서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알겠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해서 엄만 절 데리고 안 가본 병원이 없었고 좋다는 건 정말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다 해보셨습니다. 결국 전 낫게 됐고 그때부터 엄만 우리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해진 것도 있었죠. 항상 엄마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숨통을 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뭐든 이왕이면 맛있는 거를 찾았고, 이런 음식에 대한 제 사랑은 맛집 동호회에 가입해 더 집중하게 됐죠. 자, 오늘은 미슐랭 5스타를 받은 교자 만두집입니다. 여기 예약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다들 맛있게 음미하면서 교자 만두와 모라일체가 돼봅시다. 와! 맛있는 음식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핫하다는 음식은 정말 누구보다 먼저 가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상에 채소 말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구나를 성인이 돼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음식 동호회에 신입 회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호회에 온 신입 회원입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인 씨는 솔직히 신입이라 하기엔 좀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맛집 리스트를 보니 와, 이거 역대급이었어요. 우리 동호회의 숨은 보석이 될 것 같으니까 다들 환영해 주세요. 그 신입 회원은 조금 통통한 체격에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음식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남자가 동호회에 두 번째 나온 날, 그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랍스터라던데 기대되네요. 네, 저도요. 랍스터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맛있게 즐겨요.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그날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호회 회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오늘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며 다양한 대답을 했고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정답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우리 신입 회원 말씀해 보세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 아닐까요? 세상에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혼자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더 의미 있고 맛있는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그럼 상희 씨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꼭 듣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먹는 랍스터는 제가 먹어본 랍스터 중 최고네요. 아마도 좋은 사람과 함께여서 아닐까요? 그 남자는 절 보며 이야기를 했고 전 얼굴이 순간 빨개졌습니다. 순간 동호회 사람들은 얼음이 됐고 그가 저에게 전하는 고백이 진심이란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많이 놀랐죠? 네, 조금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 안 하면 희연 씨 놓칠까봐 이제 그냥 말해버렸어요. 곤란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오늘 랍스터 맛있었어요. 상인 씨가 옆에 있어서. 정말요? 그렇게 우리 둘은 완벽한 레시피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는 듬직한 사이를 얻었다며 너무 좋아하셨고 반면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도 그리고 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라고만 말씀하셨죠. 엄마, 저희 다녀왔어요. 저희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단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 까다로운 분도 아니셨고 조용한 성격이셨기 때문에 시집살이는 크게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왔니? 저녁 먹어라.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난 별로 생각이 없어. 너희들 먼저 먹어. 시어머니는 항상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부쩍 무기력해지신 것 같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사랑하셨거든. 근데 우리 고모가 좀 많이 아팠어.
아버지는 고모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원래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결국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성격도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지셨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8년이 넘었는데 아직 엄마는 아버지가 그리운가 봐. 어머님 너무 마음 아프시겠다. 그래서 난 좋은 사람 나타나면 빨리 결혼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자기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질 거라 믿어. 그리고 우리 곧 아이도 가질 텐데 엄마도 좋아하실 거고. 그렇지. 내가 이 집에 웃음꽃이 피게 할 거야.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머님이 저렇게 성격까지 변하셨을까 생각하니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3단곰이 안 되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등짝을 탁 때렸습니다. 무방비로 당한 거라 너무 아팠고 순간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너 시애미한테 더러운 년이라고 했지? 네? 설거지하면서 나한테 더러운 년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노래 흥얼거린 건데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능구렁이 같은 년. 욕하고 싶으면 대놓고 해. 혼자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완전 황당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갑자기 시어머니 욕했다고 등짝을 때리다니 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전 퇴근한 남편에게 이 황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네. 진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그냥 내가 시어머니 욕한 걸로 생각하시고 가버리셨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엔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공격을 받은 후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가 뭐니?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옷 한 벌 샀어요. 옷? 네. 이년이 미쳤나?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가 옷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절 밀치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발길질이 센지 정말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야 이년아, 너 지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거야? 이 거머리 같은 년.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가위 어딨어 가위. 여기 있네. 이거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새 옷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전 너무 놀라 저 가위로 설마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너무 두려워 집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 근처 카페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까 친구 만나고 옷 한 벌 사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내 옷을 보더니 남편 돈 흥청망청 쓴다고 발길질을 해대고. 뭐라고? 남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왔고 어머니께 물었다고 합니다. 전 괜히 같이 있으면 더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남편과 어머니가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집 밖에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 집으로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전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자기야. 왔어.
어머님, 왜 우셔? 희연아, 왜 그랬어? 뭐가? 남편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이 이쁘다고 칭찬했더니 갑자기 제가 그러면 입기 싫다면서 제 스스로 옷을 다 찢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는 걸 말리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왜 내 옷을 찢어? 그리고 어머님, 아까 날 바닥에 놓고 발길질을 했어. 나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제발 너 좀 조용히 못하겠니? 아유,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머리가 찌끈거려. 아유, 상이나, 아유. 일단 희연이 너 방으로 가 있어. 엄마 병원에서 손을 20바늘이나 꿰맸어. 큰일 날 뻔했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갔고 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손을 20바늘이나 꿰맬 만큼 손을 다쳤다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질 않았죠. 이건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정신 상태에 대해 좀 걱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 말을 좀 믿어줘. 어머님이 아까 내 옷을 다 찢었다니까? 그러면 엄마 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그건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손을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왜 내 옷을 찢겠어?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 자기 손을 2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자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그걸 엄마 스스로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옷 찢은 건 말이 되고? 몰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맞지. 일단 엄마 진정시키고 셋이서 이야기해보자. 지금은 엄마 안정이 필요해. 정말 억울해서 팔딱팔딱 뛸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에 CCTV를 달아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했죠. 다음 날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자리에 앉아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희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많이 낯설다는 거 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난 거고. 나도 그랬어, 상인아. 너 알지? 너희 고모 내 원피스 찢어버린 거. 자긴 아픈데 나만 예쁘게 다닌다고 난리 났었잖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희연아, 너도 그럴 마음이라 생각한다. 어머님, 전 다른 말을 드릴 말씀이 없고 저랑 병원에 좀 같이 가요.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정연. 그렇지 않곤 이런 일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엄마를.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병원 갈 일 없어.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이 끝이야. 알겠어? 남편은 자기 엄마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난리를 쳤습니다. 왜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느냐고 말이죠. 전 너무 억울했지만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 전 몸살기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몸살이 아니라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그래.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내 아기 옷까지 찢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야. 자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말만 듣지 말고. 지나간 일이잖아. 일단 오늘 집에 일찍 갈게. 전 사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야 제 몸을 지킬 수 있지만 임신을 했으니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땐 제 아이를 지킬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은 어머니께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니? 아이고, 희연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10달만 있으면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 아유, 희연아,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냥 별 관심 없을 것처럼 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전 그때 어머니가 정말 우울하셔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셨고, 이제 손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그런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절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산모에게 좋은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은 일절 시키지 않으셨죠. 아가야, 우리 아기, 얼른 나와서 할미랑 놀자. 알겠지? 우리 꼬물이는 좋겠네. 할머니가 놀아주시고. 별탈 없이 출산하겠지? 네? 만약에 아이 낳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말이야. 어머니, 그럴 일 없어요. 꾸준히 검진도 받고 있고 아이 상태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가끔 제가 출산을 하다가 아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보내고 전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나 예쁜 딸을 낳게 됐죠. 어머, 이 눈이랑 코 좀 봐. 상인아,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요. 저랑 판박이죠. 그래, 우리 아들 판박이네, 판박이. 희연아,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아기는 내가 다 봐줄게.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밤을 새고 보더라도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로 딸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정말 손자 사랑이 지나칠 정도로 아이만 바라보고 사셨죠. 어머니, 제가 좀 볼게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가서 쉬어. 시어머니가 너무 아이를 끼고 있다 보니 전 제 딸인데도 분유 한 번 제대로 먹여보질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크고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린이 오늘도 재밌게 보내고 오세요. 네, 할머니 그럴게요. 아이고,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이쁘니. 예린이 잘 갔다 와. 딸아이는 어느덧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고 또래 아이들보다 말도 빨랐고 똑똑하다며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 선생님 웬일이세요? 예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설사도 하고. 그래요? 할머니께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갈게요. 전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회사를 조퇴하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어린이집으로 오셨죠.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애들이 장염이 유행인데 예린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장염이 유행이면 애들을 잘 봤어야지.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아프다는 화풀이를 어린이집 선생님께 했고 선생님 멱살을 잡으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만약에 우리 예린이 문제 생기면 니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선생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린이 어머님, 예린이 할머니 병원 좀 모셔가 보세요. 솔직히 애들이 놀다 보면 깨물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번에도 예린이가 할머니한테 아야 했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누가 그랬냐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할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또 시작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면 그저 사람 좋아 보이는데 외부 자극을 받으면 헐크처럼 변하는 시어머니.
일단 아이부터 챙기고 시어머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단순한 장염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좀 다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입원을 했고 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린이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네? 그게 뭔가요? 수축기 기능장애성 심부전을 말하는 건데요. 확장된 심장이 말 그대로 수축을 제대로 못해서 심박 출률에 저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린이 심장에 지금 병이 생겼다는 건가요? 네, 소위 말해 희귀병입니다. 심장 이식이나 베를린 하트라는 장치를 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배가 아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귀병이라뇨. 왜 우리 예린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왜요? 왜? 현재로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희귀병이라니. 전 이 말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 딸아이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말도 안 된다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에 반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안 돼. 우리 예린이 살려야 돼. 심장 이식 그거 하자. 응? 기증자가 있어야 하지. 당장은 베를린 하트라는 장치를 달아야 예린이가 살 수 있대. 일단 달자. 그거 달면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처음 설치하는데 1억 들고 3개월 유지비가 3천만 원이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해? 그럼 우리 예린이 이대로 둘 거야? 아니잖아. 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예린이 살려내야지. 시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곤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린이가 있는 입원실에서 자고 있는 예린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가 희귀병이라니. 시어머니 멘탈로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심장 이식 전까지 베를린 하트 장치를 달기로 했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예린이 살려야죠. 우리 예린이. 그 돈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회사 다니면서 다른 부업도 뛰려고요. 그러다 너 몸 상하면 어쩌려고? 전 아무래도 괜찮아요. 우리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네?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아유. 시어머니가 저러시는 것도 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실 거라 생각했죠. 장치를 구매할 때까지 딸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손녀를 보며 며칠을 망부석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영양죽을 사들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이도 시어머니도 병실에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검사를 받으러 갔나 해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우리 딸이 지금 병실에 없는데 혹시 검사 받으러 간 건가요? 아니요. 오늘 예린이 검사 잡힌 거 없는데. 시어머니랑 아이가 같이 없어서요. 아까 오전에 같이 계셨는데 혹시 산책 가신 거 아닐까요? 전 병원을 다 둘러봤지만 시어머니와 딸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수십 번 했지만 받지 않으셨죠. 순간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있겠지. 아니 없어. 다 찾아봤다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그런데 저 멀리 시어머니가 병원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전 어머니를 보자마자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린이는요? 예린이 어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병실에 있겠지. 어머니, 예린이가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보시고 계셨잖아요. 뭐? 내가 보긴 했다만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없어졌다고? 네, 어머니. 저 남편 오기 전에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예린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얘가 난 모른다고 했잖아. 모른다고. 어머니랑 같이 있었잖아요.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시끄러워. 내가 예린이 애미니? 네가 예린이 애미잖아. 그럼 네가 잘 봤어야지. 아유 참네. 손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의 일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가 분명히 우리 딸의 행방을 알 거라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병원 CCTV 확인했는데 어머님 예린이 손잡고 나가는 거 확인했어. 진짜? 그럼 엄마가 어디 있는 줄 알겠네. 엄마가 뭐래? 모른대. 뭐? 모른다고. 아무리 물어도 모른대. 당신 엄마 진짜 정신병자야.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리 예린이 찾아야 돼. 찾아야 한다고. 전 남편이 뭐라 하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 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전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엄마, 예린이 어딨어요? 엄마랑 같이 나가는 거 봤어요. CCTV로 확인했다고요. 난 몰라. 엄마,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 아픈 애가 사라졌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 여기에요. 들어오시죠. 전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녀랑 같이 나가셨죠? 손녀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상이나. 어머니, 자꾸 거짓말하시면 일이 더 커집니다. 나 감옥 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상인이 밥도 차려줘야 하고 상인이 내가 돌봐야 하는데. 그래요. 아드님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들 잘못되면 안 돼. 손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아들 등골 빠질까봐, 내 아들 너무 힘들까봐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데리고 갔어요. 그 기집애가 이쁜 줄 알았는데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데려다 놨어요. 다른 사람이 데려다 키우겠지 하고. 어머니 미쳤어요? 미쳤어? 예린이를 그럼 거기에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1억이나 든다며. 그리고 그 무슨 장치인가 그거 달면 계속 돈 나간다며. 그러면 상인이가 얼마나 힘들겠니. 에이야, 또 나으면 되지.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기집애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니? 너도 엄마니까 알 거 아니야. 이 미친 할망구야. 네 손녀였어. 네가 그렇게 예뻐라 했던 손녀였다고. 그런데 그 기집애? 완전 돌았어. 돌았다고. 네 자식의 자식이야. 네 자식이 자식을 잃었다면 네 자식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냐고. 자자자, 그만하시고 일단 근처 고속도로 수색해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경찰차를 타고 딸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도착했고,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본 한 시민이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휴게소에 있었으면 제가 미아구나 생각했을 텐데 얘가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했기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어린애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휴게소가 아니라 고속도로 갓길이라는 말에 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 것 같아서 우리 딸을 그냥 버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위험한 고속도로 갓길에 애를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CCTV 확인해봐야겠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확인해봐. 그동안 내가 결혼 초부터 당신 엄마 미친 것 같다고 수백 번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당신은 아니라고 했고. 이제 확인하고 싶어졌어? 응? 확인해봐. 확인해보라고. 남편은 CCTV를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걸어갔고 아이는 울면서 가지 않으려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이를 툭 하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곤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예린아, 이제 엄마 있어.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무서웠어. 할머니가 나 저기 데리고 갔어. 자동차가 쌩쌩 달려서 귀 많이 아팠어.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여보, 내가 미안했어. 정말로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딸 자식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니? 난 오늘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 엄마 자기 아들 고생한다고 내 딸을 없애려 했어. 그게 제정신이야? 미친년이지. 당장 가서 감옥에 쳐넣든 정신병원에 쳐넣든 내가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선 시어머니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참혹한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정신과로 갔고 시어머니는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조현병 진단을 듣자마자 분노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모두를 위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상인아, 지금 어디 가는 거니? 그냥 조용히 가세요, 어머니. 상인아, 너 이제 안 힘들지? 내가 그 아이 버리고 왔잖아. 엄마! 남편은 그래도 엄마니까 자신이 직접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정신병원 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냈고 병원차에 탄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정말 큰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가족은 모두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간 뒤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 말만 믿고 우리 예린이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내가 아빠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세 식구 평생 내가 지킬게. 누구도 믿지 않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믿을 거야.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당신도 나도 부모가 처음인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말이야.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3년 후 심장 이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 전 딸아이가 건강해지고 난 뒤 둘째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것이 꼭 제 탓인 것 같아 전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친정엄마의 건강 염려증이 저에게도 생겼고 저도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절대 금지,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극성 엄마가 됐죠. 3년 후 둘째 재롱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꼭 안아주었고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한 통의 편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 못난 시미를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의 병이 깊어 내 사랑하는 손녀에게 상처를 준 거 죽어서라도 잊지 않고 속죄하마. 나도 한때 자식이었고 부모였는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 내 자식들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날 잊어도 된다. 그리고 날 미워해도 된다. 그저 너희만 잘 산다면 엄마는 행복할 거다. 정말 미안하다, 희연아.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전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자식들만 바라보고 언제나 자식들만 걱정하고 사랑했던 할머니였다고 말이죠. 아직 시어머니가 한 일을 생각하면 악몽을 꿀 정도로 너무 힘들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원망도 증오도 다 부질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원망은 길지만 용서는 한순간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